번 37번 우리가 그 형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법이잖아. 죄가 되려면, 즉 형벌을 가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나쁜 짓을 했는데 법이 없어. 그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할 법을 만들어야지. 그걸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든다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 그러니까. 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일단 형법이 뭔지 형법을 정의하고 있지, 그지? 어떤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범죄 행위의 성립 세 가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 죄가 없으면, 아니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죄가 되려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그 사람이 한 행위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잘 생각해보면 쉬운 거지, 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아무한테도 피해가 없어. 그럼 그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원인과 결과,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성립 요건, 위법성이라고 그러지.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일단 전제 조건이가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들어가면 그건 위법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자, 이거 중요한 말이지,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킨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거 잘 알아도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야. 조각 사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들어가면 위법성에 관련된 건데, 문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해놓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아니야. 예를 들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인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런 거야. 전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를 두고 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 성립 요건, 이게 이제 책임성이지.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은 가능하다. 사회적 비난 가능하다. 성질을 의미한다. 일단 비난할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적 비난은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이건 전제니까 무조건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 거지, 범죄는.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나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예로 들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한 거는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행위, 누가 시켜서 한 행위, 피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야. 세 가지.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다. 고의범과 과실범.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그러니까 고의범이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물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가 중요하지.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발생할 위험을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발생해도 돼. 이게 발생하는 위험을 용인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한 것을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가 뭐야? 이렇게 내가 명령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당연히 인식하면서도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거지.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자, 나왔다 이제.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위에서 책임성이라든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과실범이건 고의범이건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 그지? 자,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 그 다음에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알 수 있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두 가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과실의 경우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그럼 둘 중 하나에서 인식 없는 과실이 처벌이 좀 약하겠지, 그지? 자동차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을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되고,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 행위는 인식이 있는데 부주의해서 생긴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자, 이 말 중요하지. 형법상으로는 둘은 똑같은 거야. 인식이 있건 없건 간에 과실범이라고. 과실범은 성립하는 거야.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이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위에서 보면 미필적 고의하고 좀 다른 거지. 미필적 고의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의범이라고 했잖아. 고의범. 그러면 인식이 있는 과실은 과실범에 해당하겠지, 그지? 과실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알고 있으면서 충분히 결과를 예상하면서 시킨 경우지, 그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망치를 휘둘렀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망치를 휘두르라고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지. 그럼 얘는 고의범이잖아. 알면서도. 똑같이 인식이 있는 경우도 알면서 그런 거잖아. 여기는 부주의고, 부주의가 중요한 거지. 부주의니까 과실범이고 얘는 고의범에 해당된다는 거야.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미필적 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과실범, 인식 있는 과실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 과실범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자, 과실을 또 나눈 거야. 업무상의 과실, 중과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다.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
자, 중과실이면 중대한 과실이지, 그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형벌이 무거워지겠지.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 수행하는 요건을 하기 때문에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는 결과 발생 약이 일어난다는 게 약이야. 행위의 내용에 있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업무와 무관하면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건 업무상의 과실로 포함시킬 수 없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충분히 눈에 띈단 말이야. 극히 근소한 주의만 조금만 조심했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제 결과가 발생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한다. 그래서 자, 제일 약한 건 통상의 과실이고,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그 다음에 중과실. 이런 순서대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럼 33번부터 윗글에 대한 내용.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 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범죄로 볼 수 없다. 아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강요된 행위라고 나왔으니까 잠깐만. 위법성이 아니잖아. 자, 강요 한번 찾아볼게. 자, 이 문단의 맨 밑에 있네, 그지? 뭔데? 강요된 행위가 있다. 책임성 조각사유지. 잠깐 착각한 게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아니라 책임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가 바로 강요된 행위다.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자, 그럼 2번 볼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구성요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전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행위의 결과가 없더라도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 요건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냐 책임성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3번.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아니지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해야지만 범죄로 성립하는 거야. 다음은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하면 이건 범죄지. 그리고 처벌하는 거야, 형법에 의해서. 5번. 범죄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인과관계 아까 나왔어. 구성 요건의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만 된다. 어떤 행위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 피해를 주지 않았어. 비난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거지. 이거 본문에 나온 그대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게.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 한번 찾아볼까? 가가 뭐야? 찾아보세요. 가가 어디 있어? 크게 말해, 크게. 자,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미필적 고의. 아까 얘기했잖아.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이고, 여기는 의식이 있는 과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34번에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그 이유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까? 고의, 과실보다 부주의로 인해서, 부주의는 과실이지? 이해됐어? 과실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이거는 인식이 있는, 인식이 없는으로 나눌 때 쓰는 거잖아. 이건 지금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의식이 있는 과실범이잖아. 고의범과 과실범은 이건 다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 고의와 과실로 나누는 중요한. 자, 그러면 둘 다 미필적 고의도 알고 있었고 이 의식 있는 과실범도 알고 있었잖아.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고의와 과실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또 똑같은 얘기야. 그 결과 용인하는 의사 유무. 이건 것도 아니야. 5번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하고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발생하는 위험을 용인한다. 알고 있다. 의사의 유무. 충분히 알고 있다고. 근데 부주의했어. 그러면 그건 과실범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면서 충분히 예상하면서 하는 건 이거는 고의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하고 고의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의식이 있는 과실범의 차이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자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자, 생각해봐. 우리가 운전 중 통화하면서 사고가 날 거를 인식했지만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지.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예견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래, 그래도 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5번이야. 기억 봐봐. 기억이 뭔데? 기억 좀 불러줘봐. 통상의 과실. 요거. 자, 기억은 통상의 과실, 니은은 업무상 과실, 세 번째는 중과실 되겠지.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고 옳지 않은 건 기억과 니은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업무와 관련된 건 니은이야. 알겠니? 통상은 아니란 말이야. 통상은 비교한 것뿐이지 업무상에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지? 일반인이 저지른 과실을 통상의 과실이고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건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린 내용은 1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기억과 디귿은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나눈다. 아까 있잖아. 정말 사소한 주의만 기울여도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 중과실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계속적으로 이거 업무 수행이야.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예견 가능성 충분히 있지. 그것보다 통상의 과실보다 예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을 계속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한 사람은 이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알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기억보다 더 큰 과실이라고 봐야 되겠지. 디귿은 조금만 기울여도 이게 아까 아주 사소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것조차 안 했네. 태만이. 그래서 기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보다는 니은보다는 디귿. 더 처벌 강도가 세지는 거야. 기억부터 디귿은 형법상 과실행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마치 과실에도 통상의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고 그러면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 맞는 설명이지. 정답은 1번이 틀린 거다. 36번 볼까? 윗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판결문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이제 과실인지 아닌지 고의인지 뭐 이런 거 잘 따져봐. 자, 틀린 거 찾는 거야. 견주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자신의 매장이야. A씨는 몇 월 며칠 11시에 자신의 매장에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이 벌어졌어. 환불 요구하는 손님하고 다툼.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어. 이때 지나가던 B씨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을 해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뭐가 나와야 돼? 의식 있는 과실이지, 그지? 아까 휴대폰 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 나겠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손님과 다툼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내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 B씨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자,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자,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대.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판사겠고. 맞지요? 사람들이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성, 이거 관련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했어? 대부분 A씨에 대해서 비난하겠지. 그지? 주인이 소홀히 했잖아. 출입문을 잘 닫든가 목줄하든가. 자, 2번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군. 과실범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군. 자, 이미 여기서는 과실범이냐 아니냐를 따진 게 아니라 이미 과실범으로 전제하고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지, 그지? 알았어?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 판결문을 봐봐. 매장 밖으로 가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인식 있는 과실이잖아, 그지? 인식 있는 과실이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제 내봐봐. 과실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과실로 인정하는 거야, 무조건. 알았니? 그 전제하에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지 과실범 성립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미 과실범이야. 결정된 거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점이 과실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식이 있는 과실이냐 없는 과실이냐 이미 과실범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거라고. 이해됐어? A씨가 손님과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150만 원 벌금을 물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B씨가 상처를 입었어. 그럼 원인 결과, 즉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까 벌금형을 내린 거야.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은 이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사회적 비난 1번처럼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벌금 150만 원에 처한 거다. 정답은 2번이야. 이미 인식했다는 점, 이 말은 과실범에 해당된다고 여긴 거죠. 37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자, A가 뭐지? 일으켰다지, 그지? 응? 일으키다. 자, 그러면 A 앞에 뭐가 있나 봐봐. 바로 앞에 사고를 일으키지, 사고를. 자, 봐봐. 사고를 일으켰어. 응? 사고를. 자, 여기서 봐봐. 이런 경우에는 바람을 일으켰잖아. 바람을 불게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지, 그지? 이건 터트린 거나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봐봐. 말썽을 일으켰다. 말썽을 발생시킨 거야. 알았어? 근데 여기 먼지를 일으켰다는 뭘까? 이건 자연현상이지, 그지? 물리적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 그러면 먼지가 일어났다. 막 이렇게 날렸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몸을 일으켰다. 이건 신체를 일으킨 거잖아. 이건 스탠드업이라고 일으켰다고. 다른 말 생각해봐. 바람을 일으켰어. 이건 자연현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으켰다는 얘기는 비슷한 거지, 그지? 얘도 또 똑같아. 먼지를 일으키는 거고. 가면서 2번 같은 경우에 비슷하네. 지금 보니까 먼지를 일으킨 거나 바람을 일으킨 거나 비슷하다고. 알았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 어떤 일이 생겼다. 그지? 몸을 일으킨 건 바로 세운 거고, 세웠다잖아. 이건 세웠다. 집안을 일으켰다. 이건 뭐야? 흥하게 했다. 흥하게. 흥하다는 게 뭐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했다.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알았니? 정답이 1번이지. 그치? 조심해요. 이거는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좋아. 됐어.